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아이 엄마입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의 비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아예 없어야 한다는 쪽이었어요. 네, 순진했죠. 하지만 결혼해 살아보니 배우자란 존재는 부모,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치밀한 사이더라고요. 전 순진하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거짓말도 해선 안 되고요. 너무 단순했나요? 제 성격이 원래 복잡한 거 싫어하는 편이라서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제일 속 편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순진하다 못해 해맑았던 저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 5살 무렵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너무 엄청난 일 앞에서 전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폭풍 우 한가운데 있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야 과거의 일을 돌아보게 되네요. 거두절미하고 말해볼게요. 전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확신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믿음 같은 건 휴지 조각에 불과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돈에 환장하는구나. 뒤늦게 그런 생각도 했죠. 부동산 계약서나 눈에 보이는 금, 다이아몬드, 현금. 그런 건 확실한 현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아무것도 믿어선 안 되는구나.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얼얼했죠. 철 모를 땐 막연히 바람 피우면 이혼이지 뭐가 문제냐고 그걸 알고도 같이 사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고 보니 마음은 지옥인데 결정을 내리기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전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성실하고 자상하고 주말이면 저와 5살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죠. 외식 나들이도 자주 했으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라 바람도 똑똑하게 피우는구나 그랬습니다. 7년 전에 우린 결혼했고 전 남편을 정말 좋아했어요. 남편은 소위 천재들만 가입하는 단체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반한 건 명석함이었고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도 그 이유였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는 미국에 계셨고 우리 결혼할 때 잠깐 나오시곤 다시 미국으로 가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가까이 계셨고요.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기 전까지 35해는 무척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운이 좋고 복이 따르는 제 인생에 100% 만족하고 있었어요. 생활 속에 자잘한 고민들만 있을 뿐이었죠. 우리 아들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말지, 집을 더 넓혀갈지 말지, 가끔씩은 살을 뺄까,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나 했어요. 우리 부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시작도 괜찮았고 남편 역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피부가 바꿀까 봐. 얼굴에 자꾸 뭐가 나네? 난 모르겠는데. 예쁘기만 한데 뭘. 자기야, 성의 없이 말하지 말고 내 얼굴 제대로 봐봐. 그러면 남편은 제 얼굴을 보는 척하다가 볼에 뽀뽀를 쭉 해줬어요. 아들 채준이는 엄마 아빠 뽀뽀한다고 킥킥거리면서 웃었고요.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잘난 데다 나만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아들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양가 부모님까지. 하지만 달콤한 행복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어요. 늘 신경 쓰였던 남편의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했다는 여자 동창 때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맨 처음 소개받은 남편 친구들이 중학교 동창들이었어요. 남편은 학구열 높은 대치동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고 그때 친구들과 오랜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 두 사람 꽁냥거리며 사랑에 빠졌을 때 남편이 그랬습니다.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요. 남자 셋에 여자 둘, 거기서 커플이 한 쌍 있었고 서민애는 솔로였어요. 그때 이미 변호사였고요. 야, 김도연, 웬일이냐? 여자친구를 다 데리고 오고.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안녕하세요. 저 서민애라고 해요. 반갑네요. 도연 씨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요? 여기 모인 애들 다 같은 학원 다니면서 공부 박 터지게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공부 안 되면 한강 가서 뛰고 그랬죠. 도연아, 기억나? 한여름에 뛰다가 너 기절했던 거. 남의 흑역사를 왜 또 꺼냈는데? 너 학원에서 졸다가 책상에서 떨어진 것도 얘기해줘? 분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민혜라는 그 동창은 저랑 첫인사만 나누고 그 뒤론 저한테 말 한마디 시키지 않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솔직히 기분 나빴죠. 특히 저보다 남편을 더 잘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여러 번 해서 많이 불쾌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전 물었습니다. 서민애랑 그렇게 친했냐고. 그 동창 솔로인 것 같은데 혹시 도연 씨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물었어요. 근데 아니래요. 서민의 여자로 보는 애,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 지금이야 평범해 보이지? 중학교 땐 커트머리에 완전 선머슴이었다니까. 나한테 관심은 무슨. 볼 때마다 날 놀리기 바쁜 앤데. 남편은 저보고 이해하랬어요.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요. 선머슴이나 다름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 역시 그 여자 동창의 식성, 성격, 취미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친구니 그럴 만도 했겠죠. 솔직히 제가 왜 불안했는지 털어놓을게요. 선머슴이라는 미애 씨는 보통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을 안 하고 꾸미지 않았을 뿐이지 서글서글한 큰 눈에 조각 같은 콧대, 눈동자도 새까맣고요.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 화려한 미인상은 아니고 귀엽단 얘기는 듣는 편이었어요. 괜히 질투하는 내색하면 없어 보일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남편과 그 중학교 동창들 미애 씨 패거리는 우리 결혼하고 아기 낳고서도 서로 꾸준히 만나고 챙기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달갑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아들 3살 무렵 남편은 대기업을 나와 대학 동창과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변호사인 미애 씨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미애 씨가 기업 전문 변호사거든요. 남편과 동업하는 대학 동창 운교 씨, 그리고 서민애는 자주 만나는 것 같았어요. 미애 씨 혼자 우리 집에 올 때도 있었죠. 자기야, 차 좀 부탁해. 미네랑 의논할 게 있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재준이 처제방에 못 들어오게 부탁 좀 할게. 중요한 얘기라. 알았어. 미애 씨, 차 뭐 줄까요? 커피? 녹차? 율무차 있으면 그걸로 주세요. 아, 엄청 배고프네. 법원 다녀오느라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그러면 전 또 미애 씨 밥을 챙겨주기도 했죠. 남편 서재방에 둘이 들어가면 정말 1시간 넘게 꼬박 안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의논할 게 많은지 전 들어도 모를 얘기겠지만 가끔 방문에 귀를 대보곤 했어요. 그러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어 몸서리를 칠 때도 있었죠. 오래 겪다 보니 미애 씨가 선머슴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위로 오빠가 2명에 아버진 군인이셨대요. 원래는 본인도 직업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격렬한 반대로 일찍부터 진로를 법적으로 잡은 거였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남편의 여자 동창을 보면 저절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둘이 일 얘기를 할 때면 더 그랬죠. 분명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아 있는데 둘이 나누는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영문과를 나와 무역회사를 다녔고 결혼하며 그만뒀어요. 대학원을 다니려고 했지만 아들을 임신하는 바람에 포기했고 채준이 육아하면서는 공부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쩌면 그것도 핑계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전 미애 씨한테 애인은 있는지 결혼 생각은 있는지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슬쩍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와, 수정과는 우리 엄마가 해준 거랑 똑같다. 수진 씨,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난 이 나이 먹도록 제일 잘하는 게 라면인데. 음식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미애 씨는 결혼 생각 없어요? 바빠서 연애도 안 해요? 오빠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환상도 없고 결혼도 별 생각 없네요. 어려서 멋모를 때 도연이 한 3달쯤 짝사랑한 적 있는데 그때 이후론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전 완전 경악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짝사랑 좋아하네. 당신이 얘 몰라서 그래. 눈이 하늘 꼭대기에 달렸다니까. 중학교 때보다야 예뻐졌지만 얘 진짜 성격 알면 다 도망갈걸. 거짓말도 웬만해야 믿어주지. 야, 네가 날 언제 짝사랑했냐? 그러더니 둘이 또 하하호호 웃더라고요. 전 주방으로 가서 남편 쪽을 흘겨봤습니다. 나 빼놓고 둘이 눈 마주치면서 웃는 게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그대로 채준이 재운다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미애 씨를 배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가라고 고맙다고 한마디면 될걸. 우산은 챙겼냐, 운전 조심해라. 남편은 자상하게도 챙겼어요. 미애 씨는 또 알았다고 하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고요. 누가 들으면 둘이 부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전 단단히 삐졌죠. 그래서 한 3일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워낙 바쁘니까 제가 삐진 줄도 모르더라고요. 친구와 창업한 IT 계열 회사에서 남편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샐 때도 있었어요. 가끔은 영상통화로 사무실도 보여주고 까칠한 얼굴로 아빠 피곤하다며 어린 아들이랑 통화도 했죠. 전 그런 남편을 믿었고요. 주말이 되면 완벽하게 자상한 남편, 아빠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밤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들어와서 잤고 토요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곤 했어요. 자다 깨보면 아들 방에서 웃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가보면 부자가 껴안고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채준아, 엄마 깼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랬잖아. 아빠가 몰래 아침 만들려고 했는데 망했다. 제가 깬 걸 알면 남편은 부엌에 나갔죠. 토요일 아침 남편이 만들어주는 커피랑 팬케이크를 먹으면 서운한 거 싹 내려가고 너무 행복했어요. 채준이도 아빠가 만든 팬케이크를 유난히 좋아했고요. 세 식구 그거 먹으면서 어디 놀러 갈지 주말에 뭐 할지 얘기 나누는 게 토요일 아침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몰랐는데 다 서민의 전화였어요. 세 식구 놀이공원에 갈 때도, 펜션에서 수영을 하고 있을 때도, 마트에서 부부끼리 장을 보고 있을 때도 그 여자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자기야,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서 변호사한테 전화 왔어. 또 서민애야? 걘 예의라는 걸 몰라? 왜 주말에도 전화를 하고 난리야? 더 기분 나빴던 건 서민애의 전화만 오면 꼭 조용한 데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저를 피해서 통화를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둘이 자주 통화를 하는지, 도대체 뭐 때문인지 하루는 작정하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회사 일 때문이래요. 그 회사 일 나도 좀 알자고 했더니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통 알아듣질 못하니 더 약올라서 됐다고 했습니다. 전 친정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채준 아빠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거 있다고요. 어려서부터 친구라는 능력 있고 예쁜 여자 동창이 있다. 일 때문에 자주 만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쁘다고 했죠. 전화도 시도 때도 없이 자주 한다고요. 설마 둘이 바람난 건 아니겠지 하니까 여동생이 나섰죠. 언니, 그쪽 그냥 넘기지 마. 여자의 직감은 동물적 감각 그런 거야. 뭔가 불안하니까 촉이 발동한 거 아니겠어? 형부도 남자 아니야. 한순간 흔들릴 수 있다고. 단속 잘해.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펄쩍 뛰었습니다. 결혼도 안 해본 게 나선다고요. 여동생은 남자친구만 수차례 바꿔가며 연애를 하고 있었죠. 그런 경험으로 잡지사에 글도 쓰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연애 전문가였습니다. 전 동생 말에 혹했는데 엄마가 제 등을 찰싹 때리셨죠. 동시에 여동생도 맞았어요. 동시에 아프단 소리가 튀어나왔죠. 아파 엄마 왜 꼬집어? 으이구 한다는 얘기하고는. 미진이 넌 들어가 있어. 연애 기사인지 뭔지 써대더니 잘난 척 하는 거냐? 네가 하는 연애질이 정상적이야? 누가 누구한테 충고를 해? 애 낳고 잘 사는 언니랑 형부 사이 갈라놓지 마.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입 꾹 다물고. 엄만 나한테만 그래. 흥.
동생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들어갔고 엄마가 절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요. 김서방 친구랑 회사 창업한 거 아니냐고 그 친구 변호사라 도움받는 거 가지고 괜한 의심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섣불리 의심하고 주책 떨면 남자라는 존재는 아무 생각 없다가도 솔깃할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동창을 여자로 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엄마 말 듣고 보니 그렇다 싶었어요. 전 풀이 죽어 알겠다고 했죠. 엄만 제 등짝을 한 번 더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정신 차려 이거사. 김서방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그런 잡생각을 하고 앉았어? 너도 영어 공부한다며. 능력 있는 사람들 일 좀 해보겠다는데 괜히 초치지 말고 너도 공부해 공부. 친정엄마한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전 마음을 풀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어요. 도시락이랑 간식 푸짐하게 싸서요. 남편은 대학 동창인 웅교 씨랑 같이 2년 전에 회사를 차렸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IT 계열 회사로 두 사람의 역할은 또렷하게 나뉘어 있었죠. 남편은 전공과 경험을 살려 IT 기술 개발에 몰두했고 친구인 웅교 씨는 영업과 직원 관리를 맡았고요. 웅교 씨는 제가 봐도 딱 사업 체질이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친구인가 싶을 정도로 둘은 성격이 달랐어요. 완전히 반대 성향이니 둘이 잘 맞나 싶기도 했고요. 웅교 씨는 가끔 절 보면 그렇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냐, 채준이는 얼마나 컸냐, 워크숍 가는데 장소 좀 골라달라, 엄청 수다스러웠죠. 뭐랄까 남편처럼 하나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일에 도 같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얘기거리도 많고 사람 적당히 띄울 줄도 알고요. 그런데 남편한텐 그런 게 없었거든요. 둘이 참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둘의 정반대 성격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맞는다고요. 그런 두 사람이 손을 잡았으니 잘 되겠다 싶어 전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IT 개발자들 억만장자 됐다는 기사 보면서 남몰래 꿈도 키웠고요. 우리 남편 능력 있고 좋은 친구랑 싸워 버렸으니 잘 되는 일만 남았다 생각했죠. 따지고 보면 친정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남편의 동창 서민애에 대한 의심은 접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오지랖을 부렸어요. 서민애 변호사 싱글인 거 모르냐고 혹시 관심 없냐고 물었더니 웅규 씨가 손을 내줬더라고요. 서 변호사는 도연이밖에 몰라요. 아이, 참 재수씨, 이런 말 좀 그런데 이 서민애 다 믿지 말아요. 가끔 좀 걱정돼요. 도연이가 서 변호사 너무 믿어서. 왜요? 아이, 그거 왜 있잖아요.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스타일이랄까? 서변, 나만 보면 표정 싹 변하는 거 모르죠? 어쩌면 그렇게 도연이만 챙기는지. 재수씨 앞에서 기분 나쁘게 안 굴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가끔 그럴 때 있는데. 근데 둘이 워낙 친하니까요. 그럴 줄 알았네요. 도연이 때문에 회사 법률 자문으로 뒀지만 볼 때마다 기분이 별로예요. 일이야 똑 부러지게 잘하죠. 근데 인간미가 없달까? 암튼 이건 우리 둘만의 얘기입니다. 웅규 씨 정말 사람 볼 줄 알더라고요. 남편은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눈 줄 꿈에도 몰랐죠.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밤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회사 앞 오피스텔에서 잘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남편이나 웅교 씨가 너무 힘들면 가서 쉬는 곳이었죠. 전 알겠다고 했고 밤이 됐어요. 채준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유난히 그러기에 전화를 했죠. 영상통화를 했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 서민애가 같이 잡힌 거였어요. 게다가 사무실도 아닌 오피스텔에서요. 왜 둘이 같이 있냐고 하니까 늦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대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채준이가 갑자기 열나는 것 같으니까 집에 오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니 정말 1시간 안에 오더라고요. 남편 올 때까지 시계를 얼마나 노려봤는지 눈이 다 아팠습니다.
서민의 변호사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당신 처신을 왜 그렇게 해? 이 밤중에 오피스텔에 둘이 왜 있어? 내가 서 변호사랑 약속한 거 깜빡 잊고 자러 간 거야. 그래서 걔가 거기로 온 거고, 당신 전화 받고 우리도 바로 나왔어. 아, 왜 그래, 자기야? 화났어? 그럼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전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서민애도 그렇고 당신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웅규 씨가 서민애 좋게 안 보는 거 알고 있냐고, 선 넘지 말고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화를 냈죠. 처음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당황하면서 알겠다고 기분 풀라고 했고 너무 피곤해 했습니다. 바로 쉬고 자더라고요. 전 더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체력으로 어떻게 야근을 하겠다고 한 건지,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지 의심돼서 잠도 안 왔죠. 남편의 핸드폰은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회사 일도 있고 해서 핸드폰은 함부로 제가 못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망치로 핸드폰을 깨부수고 싶더라고요. 언젠가 서민애랑 한판 떠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민애 변호사 사무실 앞으로 찾아갔어요. 카페로 나오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죠. 도대체 어제 왜 거기 있었냐고, 일적인 얘기면 사무실에서 하지 내 남편 자는 데는 왜 갔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거기 있다길래 갔고 일 얘기만 했다면서요. 못 참겠어서 왔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할게요. 미애 씨 선 넘는 거 알아요? 둘이 일 얘기만 하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연 씨 자상한 아빠고 남편인 거 미애 씨 다 알죠? 그래서 갖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혹시? 선 넘는 건 그쪽인 것 같은데요. 수진 씨 이러는 거 도연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만난 거 없던 일로 하죠. 일이 바빠서 이만 갑니다. 대답하고 가지. 도연 씨 넘보지 마. 내 남자고 우리 애 아빠야. 능력 있다면서 왜 유부남한테 질척거려? 일 얘기만 해. 사적인 감정 섞지 말고. 나 우습게 보지 마. 알았어? 전 서민애보다 먼저 그 카페를 나왔어요. 며칠 후 남편이 흘리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애가 좀 이상하게 군다나요?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상일 거라고요. 남편한텐 이렇게 말했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 사이 가능하다는 말 난 안 믿는다고요. 내 신념이 그런 걸 어쩌겠냐고 했죠. 부인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유부남 필수 덕목 아니겠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 후로 시간은 흘렀고 우리 부부 그리고 웅규 씨 커플이 함께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웅규 씨 애인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마케팅 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력이 보통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유학파의 유명한 회사의 마케팅 부서를 거쳤더라고요. 걸치고 나온 옷도 다 명품에 외모도 엄청났습니다. 저도 잘 꾸미고 나왔지만 그 화려함에 될 건 아니었죠. 게다가 엄청 교양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계신다고요? 자기 개발 안 하세요? 네,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원 갈까 하고요. 대학원요? 그냥 아기 열심히 키우는 게 낫지 않아요? 한꺼번에 여러 일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긴 결혼해도 절대 일을 놓지 않을 거래요. 퍼지고 싶지 않다나요? 엄청 불쾌하더라고요. 자긴 잘 나간다 이건가 날 깔보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만히 있던 남편은 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독서도 좋아하고 영어도 이미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지만 기분 나쁜 티가 분명히 났어요.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 여자 볼 일 없을 거라고요. 은규 씨가 하도 커플끼리 밥이나 같이 먹재서 나간 자리라면서 오늘 일은 그만 잊어버리래요. 그 씁쓸한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리더니 기어이 진실이 밝혀졌죠. 은규 씨 애인 알고 보니 술집 여자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초저녁 강남의 한 카페에서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통유리 창으로 밖이 훤히 다 보이는 곳이었죠. 맞은편 커다란 빌딩 한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었어요. 상가명도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게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검은 리무진이 그 앞에 도착하더니 치장한 여자들이 우르르 내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화장이나 옷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아서 저절로 눈이 갔습니다. 놀랍게도 은교 씨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워낙에 늘씬하고 이뻐서 길 건너에서 봐도 알아보겠더라고요. 무슨 마케팅 회사가 저런 데 있나 싶어 이상했는데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저기 아가씨들 들어가는 거 보여? 새까만 외제차 줄줄이 들어오고 여자들 지금 막 내리잖아. 우르르 들어가는 거 보이지? 그러게, 너무 이상하다. 저기 뭐 하는 데야? 방금 나 아는 사람도 봤어. 마케팅 회사 다닌댔는데 이상하다. 어머머, 진짜야? 저기 단란한 주점이야. 술집. 마케팅 회사 좋아하네. 술집 다니면서 거짓말한 거네. 어떻게 하는 여자인데? 당장 끊어. 질 나쁜 여자야. 너무 황당했죠. 술집 다녀놓고 마케팅이 어떻네, 일하는 여자가 어떻네, 그렇게 잘난 척을 했다니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너무 찜찜했습니다. 둘이 엄청 친하고 동업자인데 은교 씨 저런 데 다니는 거 남편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싶었죠. 전 퇴근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은교 씨 이상한 술집 다니는 거 아냐고요. 그 사람 애인 초저녁에 봤다고 마케팅 회사니 뭐니 하는 거 다 거짓말인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 데 끊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중독인지 버릇을 못 고치는 것 같대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규 씨 애인이라는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대요. 전 은규 씨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충격이 말도 못했죠. 전 남편한테 다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요. 남편은 그럴 일 없다고 저를 다독였죠. 원하면 휴대폰에 위치 추적 달아도 된다고 하면서요. 은규 씨 겉은 멀쩡하고 잘생겼는데 사고방식이 영 아니더라고요. 남편이랑 친하다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규 씨 취미생활은 더러워도 사업 수완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남편이 개발한 기술, 영업력 발휘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회사가 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의 변호사 동창 미네 씨와의 만남도 잦아졌고요. 미네 씨는 제가 찾아가 면박을 준 뒤로 저한텐 눈길도 안 줬어요. 저도 잘됐다 싶어 거리를 뒀고요. 남편한테 한 번 더 꼬리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여동생이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한테 쫓겨났다나요? 기사에 남녀의 잠자리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걸 엄마가 우연히 보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거였어요. 남사스러워 죽겠다고 이럴 거면 당장 집 나가서 독립하라고 하셨대요. 근데 동생은 돈이 없었습니다. 섣부른 주식 투자로 그동안 모아둔 돈 다 날렸거든요. 우리 집에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있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저도 궁금해서 동생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당시 동생은 30대 초반이었고 미혼이었는데 연애하는 남녀의 잠자리 얘기를 너무나 자세히 쓴 거였죠. 전 엄마처럼 동생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방적인 분위기였냐고 하면서요. 동생은 그러더라고요. 언니, 우리나라 기혼부부들 잠자리 횟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 알아? 언니도 안심하지 마. 애 낳고 남매처럼 지내는 부부 많다고 들었어. 그러다 바람나는 거래. 속궁합 맞는 애인을 두는 이유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이 틀려? 언니는 더 잘할 거 아니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한테 그런 충고 듣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동생은 거침이 없었어요. 형부 같은 스타일 은근히 잠자리 화끈한 거 좋아할 수 있다면서 자기한테 솔직히 말해보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나무랐지만 동생은 자기 말 좀 들어보래요. 체준이 웬만큼 컸으니까 둘이 여행도 가고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그러라나요? 삭막하게 살지만 말라면서요. 미혼 동생이랑 별 얘기를 다 해본다며 저 혼자 얼굴이 새빨개졌죠.
사실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깨름직했습니다. 남편은 평일에 일에 파묻혀 회사에서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영상통화를 하긴 해도 솔직히 뭐 하는지 제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동창 서민의 일도 걸렸고요. 그때쯤 우리 부부 잠자리도 뜸해지고 남편은 피곤해 지쳐 자기 바빴죠. 잘 때도 보면 식은땀을 그렇게 흘리고 지쳐 보였어요. 힘들어 보여서 영양제니 보약이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도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 안 그래도 병원 다녀왔다면서 저한테 걱정 말래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자기도 신경 쓰고 있다면서요. 출근 전에 운동도 하고 인스턴트도 피한다고요. 그래도 야근한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섰고요. 5살 아들 때문에 쉽게 가보지도 못하고 늘 걱정이었어요. 그날 밤 여동생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언니, 형부 야근할 때 찾아간 적 없지? 형부 일하느라 출출할 텐데 한번 가봐. 연락하지 말고 몰래. 내가 채준이랑 잘 테니까 걱정 말고. 채준아, 이모랑 놀다가 자자. 동생 얘기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죠. 샐러드 건강즙도 좀 챙기고요. 차를 몰아 남편 회사로 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저녁에 실은 남편한테 오늘은 일찍 들어오면 안 되냐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먼저 자라고 오늘은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했고 기분이 나쁜 와중에 동생이 집에 온 거였죠. 전 남편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올라갔습니다. 분명 7층 가장 안쪽이라고 했고 복도를 돌아 걸어 들어갔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두운 가운데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가장 안쪽 남편의 사무실 쪽이었어요. 분명 그곳에서 나는 소리였고 신경이 곤두섰죠. 소름 끼치게 이상한 소리였어요. 끙끙 앓는 소리인 것도 같았고 우는 소리 같기도 했죠. 생전 듣지 못한 소리에 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흐느끼는 소리는 여자였어요. 사무실엔 남편 혼자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회사를 잘못 찾아왔나 순간 헷갈렸죠. 전 신발을 벗고 맨발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사무실 앞에는 분명 내 남편의 이름 석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분명 사무실 안에서 흘러나오더군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용기를 내 전 문 손잡이를 잡고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광경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책상 앞 소파에 남녀가 부둥켜 앉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중학교 동창 서민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전 당장 달려가 둘 사이를 떼어놨어요. 눈앞이 캄캄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와이셔츠를 입은 채로 머리를 감싸쥐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민애가 그런 남편을 안고 울고 있었고요. 남편은 고통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 둘이 쇼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짓 하다가 제가 오니까 둘이 짜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았죠. 전 몸을 돌려 다짜고짜 서민애의 뺨을 날렸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이 밤중에 남의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악을 썼습니다. 눈이 돌았다는 게 맞을 거예요. 너 뭐 했어? 내 남편이랑 뭐 한 거냐고. 오밤중에 여기서 뭐 했는지 다 불어. 당장! 이럴 때 아니야. 빨리 구급차 불러야 해. 도연이 뇌종양이래요. 나도 방금 알았어요. 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다고요. 뭐? 뇌종양? 급기야 남편은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만지자 남편의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어갔어요.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그 사이 서민애는 구급차를 불렀고 전 정신없이 남편 이름만 불렀던 것 같아요. 곧 병원에 도착했고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서민애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뇌종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모든 걸 남편은 알고 있던 상태였고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죠. 치료할 수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의사들이 하는 말이 외국어도 아닌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무슨 일인지 이해를 해보려 노력했어요. 난 분명 불륜 현장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기가 찼습니다. 전 울고 있는 서민애를 붙잡고 물었죠. 남편 상태를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오늘 알았대요. 남편이 자신의 몸 상태와 유언장 얘기를 꺼내 충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심하다며 머리를 감싸 쥐더랍니다. 너무 놀라 남편을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그때 제가 들이닥쳤고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리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도 안 됐어요. 그러나 제 현실 감각은 남편으로 인해 돌아오게 됐죠.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고 한참 후에 깨어난 남편이 제게 비수를 꽂는 얘기를 꺼냈어요. 수진아, 잘 들어. 나 얼마 안 남았대. 미안하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안해 하지 마.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니야. 당신 안 죽어.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채준이를 위해서라도 침착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전 당신 포기 못한다고 매달렸어요.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럴 순 없다고 당장 다른 병원 가보자고 매달렸죠.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제가 했던 의심이 하찮게만 느껴졌어요. 아픈 사람을 두고 바람이라니. 이런 사람을 두고 의심을 했다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이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전 거의 실신하듯 울고 있었고 미애 씨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저처럼 친정 부모님도 휘청하셨어요. 멀쩡하던 사위가 곧 죽게 생겼다니 충격이 크셨겠죠. 사위에게 왜 숨겼냐고, 왜 이제야 알리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보자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료진도 남편도 조금의 희망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남편의 종양은 생명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뇌간에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다가 사망할 위험이 커서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적출을 할 수가 없으니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였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하나뿐인 남편이자 어린 아들의 아빠를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심각했고 그동안 남편은 독한 진통제로 버텨온 것 같았어요. 평일에 사무실에 살다시피 했던 건 그런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남편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거였어요. 주말에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자꾸 동영상을 찍으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자고 했었고요. 생전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더 놀랄 일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자신의 병과 상태를 숨긴 이유를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차마 입이 안 떨어졌대요. 그리고 회사 일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습니다. 요 몇 개월 동안 유난히 서민애와의 만남이 잦았던 이유도 알게 됐어요. 최홍규, 그 자식이 회사를 빼돌리려고 해. 나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고 내가 잘못되기 전에 어떻게든 일을 해결해야 했어. 안 그러면 모든 걸 다 빼앗길 것 같아서. 회사를 빼돌려? 이유가 뭔데? 남편은 대학 동창이자 동업자인 최웅규가 이중장부를 만들어 회사를 빼돌리려는 걸 알게 됐대요. 둘은 공동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IT 기술 개발, 웅규 씨는 영업과 직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 하자더니 우리 남편만 믿는다더니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까고 있던 거였어요.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던 남편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고요. 이래선 천운이 따른 거였죠. 만약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죽게 되면 회사는 고스란히 최웅규 그 악마 배신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남편은 아픈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그 일에 변호사 미애 씨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고요. 지난밤 사무실에선 남편이 자신의 병을 밝히며 유언장 작성을 해달라고 서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혼자 어떻게 감당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천하의 바보짓을 했다고. 왜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아픈 걸 왜 숨긴 건데? 나 당신 아내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남편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유언장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제 감정은 쓰리고 아프다가 녹아내릴 지경이었죠. 아프다 표현도 못하고 혼자 그 고통 사기며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했을 남편의 고초가 눈앞에 그려졌어요. 전 남편이 물밑에서 해온 일들을 모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미 최 대표에게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했더라고요. 대신 자기에게도 회사 지분 50%가 있으니 그 명목으로 2억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물론 뇌종양인 것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요. 최 대표는 흔쾌히 그 거래를 받아들였대요. 남편이 빠지면 이후의 수익은 다 자기 차지가 될 거니까요. 2억을 받은 이후 남편은 혼자 개발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회사에 높은 값으로 팔았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대표는 경악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지분받고 나온 상태였고 그 인간이 난리를 쳐봤자 법적으로 완벽하게 문제될 게 없었대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은 남편이 혼자 개발한 거였고 동업자 최 씨는 얕은 수로 회사를 먹을 궁리나 하고 있었고요. 남편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었겠죠.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민혜 씨가 도와준 거였어요. 꼼꼼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남편이 미국 회사에 판 인공지능 기술은 30억 원이 넘었고 매년 받는 기술 사용료, 즉 로열티도 수억 원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최 대표 그 인간이 회사 차지할 생각 아니었으면 이 모든 수익 나눌 수 있었겠지만 이미 물 건너간 뒤였죠. 남편은 자신이 죽기 전에 큰돈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정도면 자신이 없어도 저랑 채준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안심됐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 다 주고서라도 남편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준이 잘 부탁한다고요. 또 죽음이 두렵다기보다 잊혀지는 게 두렵대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 기억 못하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함께 찍은 놀이사진, 동영상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한 번씩 채준이가 아빠 찾을 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전 남편에게 몇 번이고 물었어요. 기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 정리를 다 했더라고요. 너무나 야속하고 기가 막혀 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고요. 며칠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최 대표가 우릴 찾아왔어요. 누가 배신자 아니랄까봐 아주 뻔뻔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병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하더라고요. 이건 도의적으로 도연이가 너무한 겁니다. 그 모든 일들 저 모르게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뇌종양은 안타깝지만 저 이대로 못 물러납니다. 제 목 포기 안 해요. 이중장부 만들어서 회사 빼돌린 사람이 도의라는 말을 하네요. 당신 상식으론 배신이 우정이고 도리인가요? 법적인 권리 절차, 서민의 변호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당신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그리고 전 물었습니다. 술집 다니는 여자친구 잘 있냐고요. 혹시 그 여자가 회사 빼돌리는 거 사주한 건 아니냐고요. 최웅규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나 제 예상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 대표는 술집 출신 여자한테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둘이 아주 회사를 말아먹을 작정을 했더라고요. 한때는 좋게만 보였던 최웅규의 말솜씨, 센스 같은 것들이 한없이 천박하게만 느껴졌죠. 자신에게 떨어질 몫이 없다는 걸 알고 최웅규는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고 남편 병의 위중함을 알면서도 걱정 한마디 하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최 대표에 대해 정리를 한 듯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싫은 것 같았어요. 비정한 인간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들어온 아주버님은 그 얘기를 듣더니 최 대표한테 쫓아간 것 같았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배신을 그렇게 때려놓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앞으로 남편 앞엔 얼씬도 말라고 쐐기를 받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남편이 가진 생명의 불꽃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보름 정도의 시간을 우리 가족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채준이는 아빠가 왜 회사를 안 가는지, 아픈데 왜 병원에 안 가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다정하게 채준이를 보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재준아, 뭐든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잘하고 좋아하는 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아빠 말 기억할 수 있지? 에이, 사랑해, 우리 아들. 무정하게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었지만 남편의 고통은 더해져갔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날이 왔습니다. 전 하루하루 간절한 심정으로 기적을 바라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석 달 후에도 남편이 꼭 제 곁에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남편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36회의 시간을 열정적으로 살던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보, 채준 아빠, 내 말 들려? 고생 많았어.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어. 채준이랑 나 더는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 여보. 우리 잊으면 안 돼?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남편의 유언을 새기며 이를 악물었어요. 남편이 제게 그랬거든요. 자기가 없더라도 채준이 키우며 씩씩하게 잘 살아달라고요. 그게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강해지길 바라고 있었죠. 의지 굳고 씩씩한 엄마가 되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아빠의 빈자리 제가 다 채울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편에게 약속했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채준이는 빈소에서도 얌전히 잘 있었어요. 영정사진 보면서 아빠 어디 갔냐고 찾으면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족, 친척들, 남편의 친구들이 모두 찾아와 줬어요. 미네 씨와 중학교 동창들도 3일 꼬박 저와 함께 해줬고요. 남편이 눈 감기 전 미네 씨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번 오해하고 심한 말 한 거 정말 미안하다고요. 앙금이 있다면 풀어달란 말 못하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만은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미네 씨는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앙금 남은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기 때문에 속 썩은 거 있을 텐데 오히려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눈 감기 전 중학교 동창들이 왔을 때 참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좋은 추억 남겨준 남편의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며 시부모님은 감당 못할 상황에 힘들어하셨고 어머닌 결국 입원하게 되셨어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죠. 남편 장례식 끝내고 처음 집에 온 날이 기억나네요.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이 채준이를 안고 함께 들어왔는데 억지로라도 버텼어야 했는데 무릎이 푹 꺾이더라고요. 그대로 안방에 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살았던 이 집에 이제 남편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신혼사진 속의 남편은 저렇게 멋진데 여전히 나를 보고 웃고 있는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어떡해. 침대에 쓰러지듯 울다 잠들었고 깨보니 친정 부모님은 가셨더라고요. 아들은 제 여동생과 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끓여준 죽을 앞에 놓고 넋놓고 있는데 채준이가 다가와 엄마 먹으라고 숟가락을 대신 들더라고요. 알았다고 대답을 하려는데 목이 메어 혼났습니다. 아들 앞에선 더 이상 슬퍼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절망이 깊으니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동생은 아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준다고 했고 이것저것 누르다 노트북에 저장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편이랑 아들이 연을 만들고 날렸던 그날의 영상이 흘러나왔죠.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전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채준이가 아빠 어디 갔냐고 이모한테 묻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앞으로 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될까요? 전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은 채준이를 재우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내가 그동안 뭣도 모르고 까불었지? 형부 끝까지 존경스러웠어. 바람이라니, 요 방정 맞은 입이 문제였지. 언니,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미안해. 잘못했어. 동생은 나름대로 죄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병과 싸우면서도 가족을 위해 끝까지 애를 쓴 형부의 노력, 너무 대단하고 자긴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위 아들을 잃고 양가 부모님 모두 망연자실하셨어요. 장성에 가정까지 꾸린 아들 앞서 보내야 하는 시부모님 심정도 오죽했을까요. 건강이 상해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주버님 내외도 남겨진 저와 채준이를 안타까워 하셨어요. 먼 후에라도 채준이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으면 같이 오라고 마음 넉넉하게 말씀해 주셔서 큰 위안이 됐죠. 공항에서 채준이를 안고 시어머니는 많이 우셨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 당신이 이렇게 아프게 겪을 줄 몰랐다면서 애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준비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이답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임감이 강했어. 저 자식 어떻게든 걱정 없이 살게 하려고 그랬구나. 세아가 힘들겠지만 채준이 보면서 하루하루 견뎌보자. 불쑥 떠나고 싶으면 미국으로 와도 돼. 너만 괜찮으면. 네, 어머니 건강 살피세요. 아버님, 채준이 데리고 한번 가겠습니다. 시부모님 가신 뒤에 또 한 번 마음의 파도가 쳤습니다. 남편을 통해 이어진 가족의 연이 절반쯤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채준이가 있어 참 다행이었죠. 얼마나 손주가 그리우실지, 언제쯤 찾아뵐 수 있을지 그땐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아이 데리고 들어와라. 네가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우니 걱정이 많으셨죠. 북적북적한 외갓집에서 채준이 크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냐며 절 오랜 시간 설득하셨어요. 그렇잖아. 아빠도 수시로 찾을 텐데. 그럴 때 뭐라고 할래? 우리 있고 이모도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럼 딱 1년만 엄마 신세 좀 질게. 친정엄만 잘 생각했다며 마음 놓인다고 하셨어요. 왜 1년이냐고 더 있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전 아들과 함께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새 식구 살던 집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몸과 마음 추스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열심히 고민했어요. 남편 보내고 난 뒤 전 좀 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뇌종양의 고통을 버티면서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죠. 경제적 울타리 든든하게 마련해줬고 끝까지 제게 용기를 주고 떠났어요. 더 이상 흐지부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똑부러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이해되실까요? 힘들 때면 미애 씨랑도 만났어요. 함께 남편 얘기를 하면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의심했던 게 무색하게 우린 절친이 됐죠. 그 사이 미애 씨에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같은 일 하는 사람이고 올가을에 결혼하고 내년에 예정된 미국 연수 함께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몰랐던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애 씨, 제 남편을 중학교 때 잠깐 좋아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론 한 번도 이성으로 느끼지 않았대요. 남편은 첫눈에 반한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대한 거고 이상하다는 생각 못했는데 신뢰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면서 눈치 없이 군 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눈치라는 게 없어요. 어디 눈치가 없나? 가서 좀 배워오게요. 별소리를 다 한다. 내가 주책이었죠. 결혼 정말 축하해요.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전 고민하다 미애 씨한테 꽃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장 꽃장식 전부를 해주기로 했어요. 남편도 물론 좋아할 것 같았죠. 그렇게 미애 씨도 미국으로 떠나고
저도 아들과 친정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향했어요. 채준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주도 1년 살기 해보려고요. 동생도 따라온다고 해서 달고 왔네요. 어설픈 연애기사 쓰는 건 관두고 소설을 써보겠대요. 전 다른 무엇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가 되니 무엇보다 몸을 돌보게 되네요. 몰랐는데 제가 달리기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몸도 탄탄해지고 체력도 생기니까 꼭 다른 사람 같다고 많이들 그러네요. 채준이는 여기 있는 유치원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클수록 아빠를 꼭 닮아가는 아들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요. 엄마로서의 삶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한 계단 한 계단 꼭꼭 밟아나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우리 모자에게 남겨준 재산 30억 그리고 로열티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눈물겨운 노력 어떻게 있겠어요. 앞으로 제겐 남편에게 비밀이라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 사람은 다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채준 아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